네, 1시 27분 막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나온 속보 뉴스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했습니다. 전셋값 인상 논란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네, 시행 통과됐죠. 직전에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걸로 확인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요. 뭐 발빠르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경질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게 뭐 자신도 이제 전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뭐 올렸다 이런 해명이 어제 처음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보니까 예. 그 금액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올려줬는데 지금 이 자신이 전세를 준 그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8억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오른 9억 7천만 원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돼 네.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더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7월 말에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이 임대차 3법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네, 뭐 네. 거의 뭐 군사 작전하듯이 통과시켰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그 다음 날 임시국무회 열어서 바로 방망이 두드리고 바로 그 시간부터 시행을 해버렸어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임대차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5% 상한제라든지 네.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굉장히 시장에 혼란이 컸죠.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도 네.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전세 월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KB 국민에 따르면 한 1년 동안 서울 지역의 전세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다들 이제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그때 김상조 실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실수요자 보호가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 통과된 뒤에는 조금만 좀 참아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본인은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되기 이틀 전에 계약을 이 전세를 올렸습니다. 예. 이 올린 게 우리 지금 5% 상한제잖아요. 14%로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한 3배 가까이 지금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틀 직전에.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가격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뭐 어떤 법이 통과될지 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지금 민감한 문제입니까? 자, 그런데 정책실장이 정작 본인 스스로는 자기 것에 대해서는 자기 것은 다 챙기겠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지금 그 실수요자들이 이 전셋값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또 시 외곽으로 몰려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것만 딱 챙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관보에 재산 신고할 때 그 액수가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어느 신문 기자가 그걸 발견을 하고 추적을 한 끝에 이제 기사를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마 인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경질한 인사 같아요. 그동안 뭐 불법이 없으면 뭐 인사를 거의 뭐 사실 지난해 연말에 김상조 실장이 거의 뭐 경질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재난지원금 지원 등등을 해서 유임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했는데 그만큼 이 총선에서 민심이 안 좋고 더군다나 오늘 오후에 지금 반부패 회의를 지금 대통령실 하거든요. 그게 부동산 투기 때문에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정책실장이 이러고 있으니 이게 회의가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후임으로 이호성 경제수석을 임명했는데요. 이호성 수석은 어떤 분이에요? 뭐 그동안 계속해서 이 김 전 실장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맞춰와서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 논란을 수습을 하고 말씀하셨지만 반부패 정책 협의회도 오늘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정리해서 뭐 저는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 고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네.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성역 없이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부분들 여론도 있겠지만 이제는 여기서 더 정리해서 더 앞으로 나아간다. 미래로 간다 이런
뜻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전에 나왔던 뉴스 속보 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2일과 3일 토요일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시행이 됩니다. 주말에 이제 비가 좀 오긴 했는데 그래도 거리에 나가보면은 요새 분위기가 확실히 좀 산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좀 선거운동 열기 뜨겁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주말 사이에 또 상황들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님. 거의 뭐 사생결단이다 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선거 운동이 굉장히 치열하고 네. 각 당이 조직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하여튼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 것처럼. 매머드급이에요, 진짜 그렇죠. 보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지면 서로 사실 이제 물러날 길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질 경우에 내년 대선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지면 정말 이제 당이 존립할 수 없다라는 이제 절박감에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선거가 보면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되면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이 운동했던 정청래 후보가 밀접촉조차하고 접촉함으로 해서 또 4일 동안 선거운동을 못했어요. 예. 이 참 중요한 시간에 못하다 보니까 더 지금 서울 시내를 이제 누비고 다녔고 더군다나 이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체감을 해보니까 국민들이 워낙 이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감하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는 좀 다른 결의 지금 공약들을 자꾸 제시하고 있죠.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고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내곡동 땅을 둘러싼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걸 또 무마시키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박주호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좀 캠프에 있는 쪽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우선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여론조사 초반에는. 네. 근데 이제는 조금씩 좁혀들고 있고 박영선 후보가 하루에 2%씩 올리면 된다. 지지율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씩 정말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야권 단위와 컨벤션 효과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오세훈 후보는 약간 하락세로 가고 네. 박영선 후보는 조금씩 만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던데요. 현장 분위기도 봐도 사실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조직세가 강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특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또 구청장 등등에서 바닥 민심은 민주당 쪽으로 많이 와 있는데 물론 중도층 문제가 있겠지만 네. 조직력에서 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유세 현장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타서 앞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부동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영선 후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민심 달래기 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궐선거다. 그리고 평일날 치러지는 선거다. 민주당은 조직이 강하다더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것들을 좀 다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판세가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두 분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참 알면 돗자리 깔게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로는 한 5에서 6%포인트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3%포인트 네. 이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다 박빙으로 본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다 박빙으로 보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제 누가 투표장까지 나와서 찍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예. 그리고 또 투표율이 50% 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전화로 지지한다고 그래도 투표장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같은 경우 특히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투표라든지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 투표에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것이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몸조심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야당은 우리 정말 힘들다. 이제 우리 이거 여론조사 믿지 말라는 게 아주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양쪽 다 지금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공통적인 현상인데 네. 그만큼 지지자들로 하여금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우리 후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아마 선거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역대 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지금 네거티브나 양쪽 막말도 심한 것 같고 또 선거 양상도 거의 죽지 않으니까 아무렇지기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그런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단순히 그냥 서울 부산뿐만 아니고
또 어찌 본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이후에 이제 대선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판세이기 때문에 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특히 지금 LH 사태 때문에 많이 기울어졌었잖아요. 네네.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인데 지금 보면 후보 개인별로 보면 네. 물론 박영선 후보 쪽에 뭐 도쿄 아파트 논란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관련해서는 KBS가 단독 보도도 했지만 예. 그때 2005년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왔다는 걸 봤다. 같이 밥도 먹었다. 예. 메뉴까지 생태찌개인가 생태탕을 먹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아니 거기서 이 경작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증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문서다. 서류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신청을 했다고 공개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과연 서류가 중요한 것이냐. 네. 거기에 와서 증언한 그걸 봤다고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선글라스 끼고 하얀 바지를 입었던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더 믿을 것이냐. 여기 좀 달려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에서 볼 때 부동산 이 민심 부동산 때문에 LH 사태 터지고 해서 정말 이 여당 심판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왜 거짓말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그 경선 당시에 네네. 뭐 이런 사퇴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생각날 정도로 이거 큰 악재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뭐 내가 사퇴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차원을 떠나서 중도층이 볼 때 정말 여당만 잘못한 줄 알았더니 이거는 후보가 이런 의혹이 있네. 네. 이거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중도층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투표 의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조직력이 좀 그래도 앞서가고 있는 또 막판 결집을 좀 노리고 있는 여권이 유리한 게 아니냐, 여당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여전히 이 문제는 아직 말만 있지 네. 뭐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뭐 누가 객관적인 예, 지금 예. 이분들의 뭐 주장일 뿐이죠. 또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처남들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뭐 이게 다른 큰 주제가 없다라면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워낙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자체가 네.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전체 큰 어떤 부동산 문제가 그럼 희석화 될 수 있는가? 저는 뭐 그렇게 썩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명백한 증거가 있고 예전에 우리가 봤듯이 뭐 북풍이라든지 세풍이라든지 뭐 김대엽 뭐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전체 선거판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겠는가라는 거에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 선거를 바라보는 이유, 네. 결국 이 선거가 왜 치러졌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은 지금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건 사실 다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의 문제를 이걸 예를 들어서 한 후보의 어떤 문제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명시적으로 그것이 좌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존재도 몰랐다라고 했다가 그 말이 바뀌는 부분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 말은 좀 뭐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본인이 아마 처음에 뭐 몰랐다고 그랬다가 네. 그건 알았다 했다가 그거 자체는 뭐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완전히 뭐 이 내곡동 자체가 정말 LH 사태 같이 개발되기 며칠 전에 자기가 투자를 해서 이득을 누린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1970년도에 상속받은 땅이고 이미 뭐 저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부터 이 개발 계획이 이 민영주택에 대한 이제 이 개발 계획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그 LH와 같이 투기를 목적을 하고서 과연 했던가? 뭐 예를 들어서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개발지로 되면서 보상을 받았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뭐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 아무래도 뭐 증언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박정희 기자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글쎄요. 정치 지도자가 사실 거짓말 의혹이 있거나 뭔가 믿업지 못하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 서울시정을 이끌어가기에는 그 자격이 거기서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증언에 대해서 그걸 거의 뭐 거짓말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모습을 볼 때 지금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의 증언들이 일치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게 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서울을 시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시장이 됐을 때 네. 과연 시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게 저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앞으로 선거에. 글쎄, 근데 그걸 지금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음. 무리 아닌가요? 네. 지금 뭐 어떤 그 위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 그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거야말로 지금 이 사안 자체를 너무 확정적으로 보는 확증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규명된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증언들이 계속 여러 명이 나오고 증언이 있으니까. 있다고 해서 그게 확정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증언 자체가 확실한 사실인지를 우리가 더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그 두 포인트 이게 아마 오늘 하고 내일 있을 그 후보자 토론회 여기에서 주된 그렇죠. 쟁점으로 네. 나오고 이걸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방어하느냐, 또 어떻게 맞받아치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부산 쪽도 좀 가보겠습니다. 부산을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부산은 애초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는데 부산도 여러 가지 좀 이 의혹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사실 이제 이렇게 표가 차이가 나더라도 또 막판으로 갈수록 네. 결국 이제 접점이 되어서요. 결집하는 네, 그렇죠. 네. 이 선거라는 게 이게 지금 양당 체제 선거라는 게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만큼 막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선거가 임박하면서 결국은 또 이제 같은 진영의 논리, 네. 또 이 컨벤션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박형준 후보의 LCT 문제에 대한 이게 이제 지금 공격에 야당에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특히 이제 뭐 물론 이제 본인으로서 이게 과연 LCT를 주택을 갖는 게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 공격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여당 공격을 하고 있고, 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불법은 없었다, 불법이 없었다. 그렇죠,라고 주장하고 또 특히 자기의 가족 관계, 네네. 재혼 가정에 대한 이제 문제는 또 부인이 이제 화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업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공방이 벌어지긴 하는데 아마 이거는 뭐 이제 선거 내내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뚜렷한 결론 없이 계속 공방이 되고 그게 과연 이제 유권자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뭐 거기에 따라서 달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 전에 다양한 루트로 공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이게 또 일파만파 커지기도 하고 재확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선거에 정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안 끼칠 것이냐 그건 이제 선거 끝나봐야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100% 맞지가 않기 때문에 추세만 보는 거죠. 네네. 근데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 쪽이 더 어렵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할 때 그러니까 이 무당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응답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래요. 좀 많다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당층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지적을 하면서 이게 박형준 후보를 향한 이른바 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박형준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층들이 좀 옮겨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 지역의 비전,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이 결국 막판에는 힘을 발휘하고 거기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결국 김영춘 후보가 정책과 비전에서는 앞서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이제 뒤처진 여당 쪽에서는 무언가 막판에 변수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입장일 것이고 또 앞서가야 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클 것 같은데 지금 10일도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선거판에 막판 변수가 좀 존재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좀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보통 마음의 결정을 다 하시거든요. 뭐 언론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어차피 이제 변수다 뭐다 하지만 이미 아마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대충 어느 후보를 찍어야겠다. 그리고 또 투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결론들이 대충 이제 한 선거 3, 4일 전쯤 되면 이제 확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가 예를 들어서 아주 팽팽하게 이게 있을 때는 이 결정이 좀 더 이제 미뤄지지만 이번 같이 이제 3당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예전 같이 이제 3명이 나왔을 때 그때는 네. 상당히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당이 그렇죠. 이제 붙기 때문에 결국 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미 이제 결정을 낸 상황이고 네. 문제는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던 분이 이쪽 가서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예 안 해버리지. 안 해버리지. 그렇죠. 아예 포기해버리지. 예. 이쪽 분이 이쪽에 넘어가서 투표하는 경우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힘들 겁니다. 넘어가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야가 다 이제 집중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 지지자들과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찍어야 될 명분을 주는 거.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찍으면 안 되겠어. 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 양쪽에 어떤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박정우 기자는 이 선거 그 현장의 민심 네. 많이 챙겨본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예. 어떨 것 같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지지층 얼마나 많이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이번에는 재보선이기 때문에 투표율도 낮을 것이고 그래서 중도층을 포함한 지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내느냐. 지금 보면은 민주당 얘기 들어보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 또 진보 진영의 표를 결집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반면에 보수 쪽에서는 단일화를 하면서 결집이 돼 왔다. 네. 그게 지금 나타난 게 여론조사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얼마나 많이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막말이나 이런 돌발 변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19년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번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야당이 그런 말도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거든요. 그 주장을. 근데 그 당시의 집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그래서 밀고 나가는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게 있고 또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10년 전에 반대해서 자기가 사퇴해놓고 예. 지금도 무상급식이 나는 반대한다. 선거 그게 세금급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변수로 다가올 것이냐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 오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LH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내용들, 투기 근절 방안들 청와대에서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어떤 내용들 담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좀 흘러나온 게 있나요? 네, 지금 보면 지난주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를 했는데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같은 걸 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 모두 재산 등록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고 또 현재 재산 등록이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 이런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인데 이거를 이제 전 공무원 다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4월에 입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당정청의 입장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투명하게 다 보여줄 수 있게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이제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을 소급 적용해서 몰수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는 소급 적용하는 게 위헌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좀 추진하겠다는 게 오늘 민주당의 입장인데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오후에 관련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공개를 4급 이상 하던 걸 9급까지 확대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공무원 되면 다 공개되는 거예요? 재산 그렇죠. 한 내용이? 150만 공무원들이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저는 지금 선거 임박하니까 지금 정부 당정청이 뭐 대책을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개한다는 게 우리가 왜 고위공직자에게만 공개를 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사생활 보호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150만 명을 다 공개한다고 해서 과연 이 투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차명 투자가 결국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또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고위공직에 대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또 정책 결정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4급 이상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전체로 하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을 잠재적 투기자로 또 몰아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지금 소급 입법도 그렇습니다. 예, 소급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지금 주시죠. 소급 입법 같은 경우도 헌법상 지금 우리가 소급 입법을 하지 않게 과잉 금지나 소급 입법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LH 투기는 그렇게 다 몰수하고 그럼 다른 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동안 했던 다른 그 투기 사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굳이 이제 국민들이 LH 때문에 항상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LH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급 입법 한다고 하면 나중에 제가 볼 때 이거 법원 가면요 다 깨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헌법재판소 가서 또 다 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어쨌거나 이 국민들의 좀 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원칙에 떠나 하는데 네네. 좀 찬찬히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지. 예. 똑같은 투기인데 그럼 LH 투기는 다 몰수하고 그럼 다른 투기는 어떻게 하고요? 그리고 이 사실 지금 투기를 이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정보를 빼내서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이 법원 가서 다 이게 지금 깨집니다. 이런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좀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 국토위에서 그렇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입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법이 일단 소급을 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친일재산 같이 예. 친일재산이 그거는 사실 우리 정부 수립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해서 소급을 할 수가 있고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그럼 모든 법이 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금 당장 국민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단 수사를 해서 좀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원칙을 허물어뜨려 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지난번에는 안 됐죠 소급 적용이. 근데 이번에는 홍익표 경찰계장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예.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판례 분석을 해봤는데 네.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보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보면 이게 범죄 죄명을 다 열거해 놓게 돼 있거든요. 열거하지 않더라도 범죄 중에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3년인 범죄를 추가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법안이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여야가 어떻게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LH 투기 의혹 관련된 수사는 그동안 뭐 검찰에 맡겨야 된다. 뭐 아니다. 뭐 국가수사본부가 열심히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수사 탄력이 붙고 있나요, 지금? 오직 했으면 정세균 총리가 어제 제발 좀 수사 좀 속도 좀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 그래요? 지금 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보면 아직 뭐 구속자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이제 뭐 영장 청구 한 명 했나요? 포천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 늦어지면서 수사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돼 있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게 혐의를 덮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정보를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알고 그럼 누구한테 받았냐. 그거는 결국 그 증거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게 내가 그냥 투자했다. 나 이거 뭐 내가 했는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또 특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특검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뭐 있죠. 이거 합의가 이것도요. 이 수사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겁니까? 특검. 예. 경찰이 지금 600명도 지금 못 하는데 그럼 특검 검사들 한 10명 갖다 놔놓고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거 자체도 사실은 좀 넌센스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올지, 언제 나올지, 어느 규모로 나올지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종, 박정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